이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사전지정 운용 제도는 제도입니다. 제도. 당연히 법 관련되는 내용이고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21조 2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도, 법이니까 지켜야 할 것들을 또 얘기할 거고 안 지키게 되면 당연히 페널티가 있겠죠. 일단 대성에너지에서는 사전지정 운영제도 관련해서 근로자에게 안내하게끔 되어 있고 그 안내가 종료가 되고 나면 근로자의 동의,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서 DC 규약을 변경해야 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걸 하지 않게 되면 법 35조에 의해서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회사가 충분히 그 부분은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지정 운용 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에 DC 가입자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DC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해야 되는 일도 있고 페널티도 있는데 페널티는 뭐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벌금을 물린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사전지정 운용 제도에 따라서 숙지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본인의 퇴직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다 보니 매우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저조해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러 오신 분들 중에 본인이 DC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제 얘기를 듣고 나면 DC 관련해서 관심을 더 높일 수 있고 따라서 퇴직금의 수익률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DBDC는 아시죠?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대부분 입사를 하면 회사에서 관리하는 확정급여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사유죠. 돈이 필요해. 퇴직금을 필요로 할 때 DB에서는 찾을 수 없으니까 DC로 옮기는 거죠. 제도 전환을 하고 중도 인출을 할 때, 그 다음 DC로 옮기는 거. 임금 피크로 인해서 퇴직금이 감소할 때 당연히 DC로 옮기는 제도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사에서 주는 임금 인상률보다는 내가 직접 한번 굴려보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에서 DC로 옮기는 제도 전환은 세 가지 종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지정 운용제도는 DB 가입자에게 해당 안 됩니다. DC나 IRP 가입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DC 가입자는 그럼 이제 퇴직금을 스스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나오는 용어가 입금상품과 보유상품이란 말이 나와요. 입금상품은 DB에서 DC로 돈을 줄 때 전환할 때 목돈이 넘을 수 있죠. 그때 입금상품이 뭘 정하느냐. 그 다음 또 한 해 한 해 일하고 났을 때 받는 상품을 뭘로 정했느냐. 이게 입금상품을 의미하는 거고요. 입금상품을 그대로 보유상품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입금상품은 A로 받지만 보유상품은 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죠. 보유상품은 현재 운영 중인 상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C는 가입자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DC를 가입자가 직접 운영하면 어떤 상품을 산다는 거죠. 상품은 크게 원리금 보장형, 실적 배당형 이렇게 나뉩니다. 당연히 DC 가입자는 본인의 투자 성향 설문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군을 선택하는데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퇴직금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적 배당형을 최대 70%까지밖에 운영 안 됩니다. 일단은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실적 배당형은 그냥 말씀드리면 펀드 그대로예요. 펀드 요즘은 뭐 TDF, ETF 이런 것도 다 실적 배당형에 해당되고요.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리금 보장 상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율 보증형 1, 2, 3, 4, 5, 정기예금 1, 2, 3, 4, 5, 현금 ELB 1, 2, 3, 4, 5도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일 앞에는 보험사들이 주로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형, 두 번째는 은행들이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형, 세 번째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금리 연동형,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은 대기성 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없는, 잠깐 있다가 뭘 할 수 있는, 그죠?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전 지정 운용 제도를 잘 생각해 보면 사전에 무엇을 지정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서 또 추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C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데 상품의 이 큰 구분은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으로 나눈다. 실적 배당형은 모든 펀드를 다 말하는 거고, 여기는 뭐 은행이든 증권사든 보험사든 다 취급합니다. 근데 원리금 보장형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5월달 기준이에요. 5월달 기준. 여러분 그 유인물 가지고 계시죠? 유인물 보면 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페이지. 원리금 보장형 상품 금리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여기에 담진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대성에너지에서 거래하는 DC 사업자들의 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5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췌한 거예요. 생명보험회사는 이율 보증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은행들은 정기예금, 증권사 두 군데는 ELB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용등급은 그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의 신용등급을 의미하고 1년, 2년, 3년, 5년짜리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올해부터 적용하는 디폴트 옵션 최저 위험 상품, 제일 낮은 위험이 없는 상품 관리에서 금리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상품 금리는 나중에 보셔야 되고요.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예전에 사전 지정 운용 제도 전에는 이 두 가지 용어가 다 이렇게 통용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자동 운용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DB 가입자가 DC로 제도 전환할 때 입금 상품을 정하지 않고 급하게 제도 전환할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약속되어 있는 자동 운용 상품을 한다는 거예요. 금리 연동형이나 그냥 제일 짧은 만기가 있는 1년짜리 상품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동 JH는 뭐냐면 가입자가 2회 이후, 이 뜻이 뭐냐? 앞에 잠깐 넘어가 보면 1년짜리를 가입했는데 만기가 될 거 아니에요. 만기가 되면 그때 2회 이후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2회 이후에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어떻게 지시를 안 해도 JH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생기면서 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제가 붉게 X로 쳐놨죠? 핵심은 사전 지정 운용 제도를 하면서 자동 운용 상품도 안 되고 자동 JH도 안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사전 지정 운용 제도 관련된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나옵니다. 정부에서 보니 DC나 IRP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내용을 보면 적극적으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품군 중에서 대기성 자산 1년, 2년, 3년, 5년 펀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적극적으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거는 펀드라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성으로만 운용한다든지 1년, 2년, 3년, 5년으로 운용하는데 만기가 됐을 때 그냥 만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를 말하죠. 자동 JH. 이런 형태로 가져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를 보니까 사정지정 운용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걸 정부가 도입하는 거예요. 사전지정 운용 제도는 DC 또는 IRP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운용해둔 상품으로 적립금들이 모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저희 회사도 7개 정도 상품을 승인받았고요. 대성에너지 거래하는 8개 회사도 각각 보시면 이런 형태의 상품들을 다 승인받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이 상품이 뭘 구성했는지 잘 모르시죠? 저희 것만 샘플로 보여드리면 초저유염은 이율 보정형 100%를 만든 상품이에요. 저유염 같은 경우에는 3년짜리가 한 60% 정도 포지션이 있고 나머지 펀드죠. 중유염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있고 나머지는 펀드고요. 고유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펀드로만 다 돼 있어요. 저희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KB증권이나 삼성증권, 대부은행이나 우리은행, 신한은행, 현대산, 삼성생명 모두 다 이렇게 초저유염들은 안전자산으로 깔아놓고 저유염이나 중유염, 고유염은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의 펀드를 구성해서 규약 승인을 받은 거죠. 상품 승인을 받은 거죠. 이 상품 승인 받은 걸 이제 DC 규약에다가 담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 만기가 되는 1년, 2년, 3년, 5년짜리 상품을 하다가 그 상품 만기에 대해서 자동 재해치가 안 되니까 이 사전에 혹시 최저위험을 지정해놨다면 이쪽으로 이제 적립금이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1월 11일 날 발표가 됐고요. 유예 기간을 거쳐서 7월 11일 이후부터 이게 이제 완전하게 이제 진행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DC 가입자가 7월 15일 날 1년짜리 만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7월 15일 날 올해 7월 15일 날 그죠? 근데 회사 내부적으로 DC 규약을 변경 안 해놨어요. 그러면 그 가입자는 7월 15일 이후에 상품이 재해치가 안 되니까 이제 대기승 자금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규약 신고를 안 해뒀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에 어떤 사전 지정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근데 미리 이제 사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돈들이 대기승 자금으로 있다가 사전 지정되어 있는 상품으로 이제 이전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상품이 변경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7월 11일이 아니라도 그 전에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서 규약 신고를 빨리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월 11일 이전까지 DC 관련된 얘기도 드리고 있고요. 사업자들이 와서 사전 지정 운용 상품은 지금 다 승인을 받은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다음에 사용자라고 하는 이제 대승에너지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교육의 시간 또 설명의 시간도 만들고 있고 가입자분들 오셔서 얘기도 듣고 그 다음 규약 변경 절차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가운데 동의를 받아서 이제 규약 승인이 되고 나면 회사하는 일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근로자에게 아마 교보생명 DC 가입자들도 지금 카카오톡으로 문자 많이 받으실 텐데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속 문자를 받습니다. 문자를 받아도 아직 규약이 아직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전 지정 상품을 못 정하고 있는데 규약이 정비가 완료되고 나면 사전 지정 상품을 할 수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규약은 말씀드린 대로 가원수 노동조합이 여기 있으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면 되고요. 이 상품 관련해서 회사는 뭐 특정한 상품 몇 개만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규약에 담는 것보다는 전체를 다 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다 담는다고 해서 가입자가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추가적인 또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만일에 우리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좀 운영하겠다고 해서 위험한 걸 다 제외시키고 안전한 것만 했다가 나중에 또 새로운 또 의견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난 좀 더 본격적으로 운영해보고 싶다. 또 그럴 때 그러면 그 사진 지정에 해당되는 상품을 또 담아서 규약 신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절차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모든 걸 담는 게 중요하고요. 포트폴리오 상품과 단일 상품이 있는데 이것은 뭐 근로자분이 가입자분이 판단해서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가입자분은 이렇게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상품마다 특징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저희 회사 상품들이고 그 다음 다른 회사 관련해서도 이 상품들을 보고 본인의
사전 지정 상품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DC 규약이 마무리되고 나면 회사들마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누구는 뭔가를 지정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대성에너지에 계신 분들도 이걸 선택할 때 다시금, 왜냐면 지금 이 얘기는 듣지만 그때 선택할 때 다시금 얘기를 들어야 될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면 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업자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스마트 앱을 통해 가지고 업무 처리를 추천드려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회사들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상품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오게 되어 있고, 또한 이런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성향 관련해서도 그 앱에서 다 해야 되고요. 그 앱에서 투자 성향도 해야 되고, 앱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업무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IRP 하고 계신 분들은 규약 그 변경이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본인의 IRP를 하고 있는 회사의 대기업 사업자의 앱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DC를 하고 있는 데는 규약 절차를 거치고 나면 이렇게 상품 지정할 수 있는 게 열릴 거고, 종이로 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DC를 하는데 최초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퇴직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 운용 지시가 있으면 그 상품으로 갑니다. 근데 그 상품으로 가는데 운용 지시가 없이, 예를 들어 내가 DC를 하는데 나는 운용 지시로 1년짜리를 하고 싶어라고 하면 1년짜리로 넘어갑니다. 근데 최초 부담금이 납입되는데 내가 어떤 이유로 운용 지시를 못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뭐가 된다고 했죠? 자동 운용 상품으로 간다고 했죠. 근데 이제는 안 가요. 안 가는 대신 2주를 기다렸다가 사전 지정 운용 상품으로 투입되는 거죠. 그렇죠? 2주로 기다릴 때는 대기성 자금으로 있는 거예요. 대기성 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낮은 수익률을 내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기존 가입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존 가입자는 상품 만기가 도래되면 운용 지시를 본인이 바로 하면 돼요. 운용 지시를 본인이 바로 안 하기 때문에 사전 지정이라는 게 있고, 그럼 사전 지정으로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총 6주를 기다렸다가 대기 자금 형태로 6주를 기다렸다가 사전 지정한 상품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되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기가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계속 대기성 자금으로 가는 거예요. 대기성 자금으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수익률이 저조할 뿐이에요. 그렇죠? 모든 이제 DC나 IRP 가입자가 만기가 됐을 때 본인들이 운용 지시를 하면 돼요. 운용 지시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성 자금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운용 지시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최초 부담금이 들어왔을 때 운용 지시를 하면 돼요. 운용 지시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는 게 생겼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얘기 끝났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품 있잖아요, 상품. 그렇죠? DC 가입자는 어떤 거라도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심지어 대기성 자금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대기성 자금을 택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단지 너무 안전하지만 수익이 안 난다는 게 문제예요. 내 퇴직금을 그렇게 운용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이렇게 만기가 있는 상품을 택하면 좀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의 성향이 좀 더 공격적이라면 펀드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DC를 하는 분들, IRP를 하는 분들은 그 목적에 맞게 본인의 그 퇴직금을 또는 그걸 은퇴 자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이고, 만일 상품 중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에서 만기가 있는 걸 선택했다 그러면 7월 11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자동 예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사전 지정 운용 관련한 상품을 보고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정을 했는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걸 안 가고 운용을 하겠다 해도 됩니다. 그렇죠? 문제는 운용을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생긴 게 사전지정 운용 제도다라고 보면 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펀드는 만기가 없잖아요. 그죠? 펀드 하시는 분은 사전지정 운용하고 관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하는 분들은 사전지정 운용을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잘 굴려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안 좋은 거, 대기성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고객은 만기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사전지정 운용 제도를 해도 그쪽으로 돈이 안 넘어가겠죠. 왜? 만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입금 상품이나 보유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운용해야 되는 거고, 더구나 만기가 있는 상품을 했다고 그러면 사전지정 운용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 게 필수다. 사전지정 운용 상품을 하지 않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해질 수 있다. 그게 사전지정 운용 제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받아볼게요. 예. 그 IRP드 그 DC 동안에 우리가 그 기간이 끝나는 거 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고객한테 연락을 주잖아요. 그 우리는 날짜를 잘 모르니까 안 적어놓으면 그 만기가 되면은 상품이 만기됐고 연락 주면은 그때 지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런 만기가 되는 상품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 회사 기준으로 보면 만기 보름 전에 안내를 가요. 안내 가면 뭐 그때 보고,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언제 어떤 상품의 만기가 도래되면, 만기가 도래되고 나면 그 돈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기성 자금으로 빠진다고 했죠. 대기성 자금으로 빠지면 그때 운용을 하면 돼요. 뭔가 액션을 해서 운용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놓쳤어요. 놓치면 어떻게 되죠? 기다려준다고 했죠. 놓치면 기다렸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만기가 됐을 때 어떤 상품을 이걸 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때 어떤 상품을 운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아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전지정 상품을 그때 해도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계약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가입자분이 이거 액션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근데 이게 만기에 연락을 받고 만기가 도래되고 그때 이걸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규약이 통과되고 그러면 그냥 저는 이 상품군을 보고 7가지나 뭐 7가지가 아닐 수도 있겠죠.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보고 그때 정해놓은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나요? 그때 하셔도 되고요. 미리 하셔도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만기가 도래됐을 때 그걸 직접 다시 한 번 더 운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시중에 금융기관이 많은데 그 저희 입장에서는 각 금융기관마다 상품이 뭐가 있는지 사실 선생님이 받기 전까지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승자하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A 금융사, B 금융사 그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뭐 기정을 하든 우리가 할 건데 실제 그런 부분이 좀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그 부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각 금기관에서 관리한 DC 가입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실 DC 가입자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금기관 입장 봤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좀 뭐 저희하고 이제 상담 약속을 잡아서 하는 가능하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으로 잘 못하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1대1로 있는 가입자들하고 담당자들 매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매칭이 되면 그 담당자가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을 드릴 겁니다. 운영 보고서라는 걸 준비를 해서. 그래서 신경을 좀 안 쓰시더라도 저희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확인하실 수도 있고 만기되는 것도 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교보생명은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타 기관들은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다라고 사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은행권에 이런 데는 또 지점 찾아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유지관리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금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부분이 금리도 금리지만은 그런 서비스를 잘 해주는 금융기관을 또 선택해가지고 가입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이제 카톡도 좀 자세히 뜯어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스팸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BC나 IRB를 하는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자기 이제 은퇴 자산하고 연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시중에 돈을 맡겨 갈 때 금리만 비교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제가 본인이 직접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퇴직금을 쌓여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혹시 만기가 된다고 문자를 받으면 옛날에 어떤 식으로 운영됐는지 앞으로 어떤 상품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콜센터 같은 경우나 앱에 들어가서 보면 한 번씩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다음 문자 보낼 때 그거 보면 대부분 달려 있잖아요. 연락처 같은 거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추가로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지금은 디폴트 옵션이 초창기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각 사업자들이 짜놓은 디폴트적 1번부터 7번까지 쭉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률도 아마 나중에 평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분은 알아서 좀 잘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내 입장에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전에 디폴트만 잘 지정을 해두면 그 해당 사업자만의 그 디폴트 상품들에 대해서 수익을 잘 낸다면 그런 사업자를 잘 선택하시면 또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두시면서 또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디폴트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이 데이터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면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BB에서 BC로 제도 전환하는 분들에 보면 첫째는 돈 찾아 쓰려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 주돌출이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납니다라고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점점점 퇴직금이 쌓이거든요.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임금 피크제로 넘어가신 분들은 투자 안 합니다. 높은 금리 중에 안전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직접 운영하는 분들은 사전 지정 이런 거 안 봅니다. 왜? 내가 직접 투자해가지고 펀드를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에 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지금 당분간은 각사마다 이 최저임금 있잖아요. 여기에 높은 금리를 주는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런 것들은 다 펀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펀드들이 들어가 있으면 차라리 펀드만 있는 거 하면 돼요. 채권형이든 채권왕평이든 주식이든 주식왕평이든 얘는 또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모두 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제도를 만든 게 뭐 어떤 취지로서 만든지 몰라도 최저위험 쪽으로 상품들이 몰리지 않겠나, 적립금들이 몰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일단은 비교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다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는 회사가 냅니다. 박대리가 내는 건 아니고요.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내고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거죠. 업권마다 특징들이 다 있는데 업권마다 특징 중에서 실적 배당형은 특징이 아니에요. 왜? 다 갖다 쓸 수 있거든요. 심지어 교보생명도 상장 지수형 펀드인 ETF를 합니다. 은행들도 다 하고요. 이 펀드는 솔직히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답을 찾는 거 말고는 없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총 보수나 수수료는 공이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난다는 건 있는 거죠. 원리금 보장 상품 중에서 유인물에 들었던 것처럼 각 회사의 신용 등급, 그 다음에 거기에 제공되는 금리,
그런 것이 1년 12달 다 다르거든요. 대기성으로 떨어져 있는, 대기성으로 적용되는 상품의 그것도 다 달라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수수료는 일단은 아닌 것 같고, 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은행, 보험사, 증권사 다 가지고 있는 게 1년, 2년, 3년, 5년, 물론 이제 증권사 1억이나 5년짜리는 없습니다만은 매월 금리가 공시되는 형태가 돼요. 모든 사업자들이. 근데 어떤 사업자는 저희 5월달을 비교를 하면 1년형이 높은 사업자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업자는 또 3년형이 높을 수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교보생명이라는 기관이 매달 금리를 제일 높게 가져갈 수 있다면 다 교보생명하시 누가 다른데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보생명이 5월달 높을 수도 있지만은 6월달에는 다른 데보다 낮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업자를 선택할 때 금리도 중요해요. 내가 그 가입하는 그 시점에 높은 금리를 주는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과연 이 사업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는 어떤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금리를 어떤 식으로 제공했는지, 그리고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트리플 A, 저희 교보생명 트리플 A입니다. 일반적인 시중에 다 트리플 A고요. 그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금리 수준하고,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BBB도 있고 뭐 B 플러스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기관의 금리하고 똑같이 또 봐야 되냐는 거죠. 과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저축은행에서 금리를 많이 주니까 저축은행 상품도 DC 가입들이 쫙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축은행 높은 데 하세요 가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변했지 않습니까? 지금 맞죠? 저축은행도 그렇고 증권사 쪽도 그렇고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정도를 감안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사업자가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입하는 그 시점에 뭐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꼭 금리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과연 어떤 사업자가 유지 서비스를 계속해서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판단 기준을 가져야지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얼마나 많이 낼 수 있는지 그런 이제 평가 척도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DC를 하시면서 펀드를 할 때 대면 채널로 이렇게 상품을 하는 것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펀드는 이제 총보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수수료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상품 속에 이제 총보수가 있죠. 사람을 만나는 대면보다는 인터넷에서 하는, 앱에서 하는 온라인 전용 상품을 하는 것이 당연히 수수료가 싸겠죠. 그게 그냥 수수료가 싸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펀드를 1,000만 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 0.2나 0.4가 싸다 그러면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만큼 수익률이 반영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DC를 할 것 같으면 정보도 얻어야 되고 커뮤니티도 방문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앱을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앱으로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당연히 이제 연동되니까 총 보수 면에서도 저렴하고 그것이 이제 수익률로 반영되니까 도움이 되죠. 예. 아니요. 이거 상품이죠. 지금 여기 2045는 2045년도에 발생될 상품을 저희가 가져와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예요. 예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저희가 이걸 담았다고 해서 사전 지정을 이걸 강요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의 아까 투자 성향, 투자 기간을 고려해서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규약을 만드는 것도 있는 회사가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규약에 이런 것들이 담기면 이 2045가 이렇게
저희만 되게 작은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이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사업자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대부분 장기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단기에 혹시 저런 상품들을 담았다가 문제가 되면 또 상품을 다시 승인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디폴트 상품이라는 것의 목적은 내가 만기가 됐을 때 내가 운용 지시 안 했을 때 이게 최소한도로 이 상품으로 들어갔겠다라고 지정을 해놨을 뿐이지 내가 디폴트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2045 저런 거 안 하겠죠. 저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나는 그럼 PDF 다른 걸로 하려 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장치를 위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 5년 남은 사람도 있고 뭐 30년 남은 사람 여러 사람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봤을 때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두기 위한 것이지 저게 꼭 투자에 대한 어떤 뭐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이 디폴트 상품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금융기관하고 상담을 잘 하셔가지고 시중에 얼마나 몇백 개, 몇천 개 많은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한테 맞는 상품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지금 저희 유물에도 그렇지만 제일 분명한 건 이거잖아요. 각사가 매달 3년짜리를 발표하거든요. 최저위험을 거기 이제 유물에 있는 것처럼 저희는 3년짜리가 3.80이에요. 신용 등급 고려해가지고 저기서 작전은 그거 같아요. 3년짜리를 많이 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리고 아마 이 디폴트가 지금 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을 때 1년, 2년도 아닌 3년짜리로 돼 있죠. 그만큼 예, 장기물로 무조건 해라고 해서 아마 다른 사업자들도 다 3년 이상 거를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꿔 생각해보면 전략적으로 모든 사업자들이 3년짜리 금리에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예,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비슷하게 TDF랑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퇴직 1년밖에 안 하면 내가 왜 3년짜리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예. 저것도 장기로 보고 장기로 봤기 때문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짜리를 초저위험으로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3년짜리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면 3년을 꼭 채워야 되냐? 아니거든요. 퇴직하시면 그 시점에 맞게 3년짜리라도 1년 운영했으면 1년까지 금리를 100%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기관은 B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증권사에서 B라는 보험사를 옮길 때 기관이 있을 때는 절차가 복잡하나요? 바로 드라마하는 예, 과거에는 좀 복잡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복잡하지 않고 그 이제 신청서 하나만 그냥 작성을 하면요 저희 금융기관들끼리 그냥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입장에서 의사표명하시고 사인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대신에 이전하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현재 만기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만기 이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 해당 상품마다 다 페널티를 주거든요. 중도 해지율을 물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도 해지율이 상관없다 하면 내일 당장 옮겨줘 하면 옮기면 되는 거고요. 근데 가입자 입장에서 좀 그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만기 부분은 잘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만기에 맞춰서 됐을 때 좀 크게 손실이 많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가가지고 이전 신청이나 이런 부분 하시는 게 개인한테 도움이 됩니다. 보통 사업자들이 12월 달에 금리를 쓰겠습니다. 2022년 12월 달에 저희 5년짜리가 거의 6.08이거든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품들 들고 있는 것보다는 갈아타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기회비용을 보고 갈아타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솔직히 답은 있는데 살다 보면 여기에 관심이 이제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거죠.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여기 거래하다가 금리를 좀 잘 냈다. 평소에 잘 내지 않습니다. 금리는 12월까지 제일 잘 내요. 근데 뭐 여기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회비용 고려해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상품에 따라서 확정형도 있고 변동형도 있는데 대부분은 변동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신 대기성 자산에 속하는 금리 연동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거 말고는 대부분 이제 고정금리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어쨌든 내가 들어가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지금 5월달이니까 5월달에 2년짜리 선택했다. 그럼 그 시점부터 금리는 픽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 5월이니까 2025년 5월까지 다 유지하시면 그 약속한 그 약정된 개런티된 그 금리를 다 받으시는 거죠. 곱하기 2를.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면 제가 당부드릴게요. DC를 하는 분이거나 IRP를 하는 분이거나 반드시 본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아까 완전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저조한 대기성 자산으로 빠집니다. 7월 11일 이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돼서 금융기관이 알람이 오면 그때 난 앞으로도 신경 안 쓰고 싶어 해서 사전 지정 운용 상품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그때 발표되는 금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그때마다 앱으로 이거 하기가 쉬워요. 상품 바꾸는 게. 그렇게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사전 운용 제도가 어째 보면은 긴 직장 생활을 하고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는 분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펀드를 좀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만기 될 때마다 대응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영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보생명에서 나오셔서 설명회를 아주 좀 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 말씀을 드릴 거고 중간에라도 뭐 질문사항 있으면은 제가 답변 드릴 건 답변 드리고 또 퇴직연금 사업자 분들이 또 더 잘 아시니까 저분들 통해서 이제 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게 퇴직연금 규약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DC 그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이 부분을 갖다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서 지난주에 근로자 대표님하고 대표님께 간단하게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보생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부분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 회사의 DC 규약도 지금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규약을 맨 처음에 만들었었던 게 2012년도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참에 전체적으로 조금 규약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 2에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당초에는 퇴직금 제도에서 2011년도에 법에서 정해지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회사도 퇴직연금 제도로 전부 다 전환을 했었고요.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두 개 다 공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입사원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DB형으로 해서 계속 가입을 하고 계시고 임금 피크제가 도래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평균 임금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DC형으로 대부분 다 갈아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확정기여형 DC 제도에 있어서 우리 회사의 규약으로 정해있는 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점. 디폴트 옵션 이 부분이 디폴트라고 그러면 채무 불이행 흔히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도 이름으로 맞나 싶어가지고 저도 의아해했었는데 이 컴퓨터 용어에 보면은 사전에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사전 지정 운영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쭉 그러니까 1번, 2번 부분은 앞에서 설명이 다 잘 됐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요. 우리 퇴직연금 규약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갖다가 제가 정리를 한번 쭉 해봤는데 1단계, 2단계 이런 부분은 사실상 끝났고요. 오늘 3단계로 직원 설명회를 하고
오늘 설명회 있는 부분 녹화되는 거 이것도 유튜브로 좀 올릴 거고요. 또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다음 주부터 한 일주일가량 전 직원들한테 이제 공지 게시를 해서 공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6월 초순쯤에는 뭐 저희 회사 DC 그 규약을 갖다가 확정 지어서 그때는 뭐 근로자 대표 동의도 받고 해야 되겠죠. 확정 지어서 이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노동청에서 이제 신고가 접수됐다라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때 이제 퇴직연금사하고 다시 이제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사정지정 운영제도가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넘어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이 네 번째 칸에 보면은 직원 설명회 등 하는 거 있는 거 요 시점쯤 되는 거고요. 6월 초쯤 돼가지고 DC 규약을 갖다가 확정을 지어서 노동청 신고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7월 초쯤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사전지정 운영제도 이런 부분이 DC 규약에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밑에는 현재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 운영 현황입니다. DB 쪽에는 7개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 DC와 관련해서는 8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란 글씨로 되어 있고 별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현대해상이나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이런 쪽에는 지금 우리 회사 직원이 전체적으로 DC에 가입하신 분이 62분인데 이 62분 중에서도 아무로 선택을 안 한 회사가 이렇게 3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많게는 30여 명, 적게는 또 작은 숫자로 이렇게 골고루 흩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나중에 이제 규약 변경 내용에 보면은 운영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이런 부분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이 우리 회사는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로 우리가 선정되어 있는 8개 회사가 동이 똑같이 운영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임을 해서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엄밀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이렇게 인터넷 찾아서 이제 표를 이렇게 하나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부분인데 자산관리기관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퇴직금 급여 계산을 해서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또 자산관리기관에서는 우리 가입자가 퇴직을 했을 때 돈을 갖다가 인출을 해주고 그런 기능을 하는 데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운영관리기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현재 8개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회사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감축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고민을 해봤는데 이것도 우리가 2011년도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시장 조사를 많이 해서 이제 선정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개 회사 그냥 그대로 일단 운영을 하고 그 회사에서 사전지정 운영 상품을 갖다가 제시하는 것 이것도 이제 풀로 전부 다 수용을 해가지고 가는 게 직원들의 선택의 폭도 더 넓히고 더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퇴직연금 사업자 중에 운영을 하는 상품이 굉장히 수익률이 높고 이런 게 있더라라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라면은 추가를 하는 거는 추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추후에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퇴직연금 규약이 과연 좀 확대를 좀 해봐주십시오.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간략하게 이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이제 퇴직연금 규약으로 되어 있는 게 현행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2조 목적 부분이 지금 금태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 부분이 뭐 상당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조항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13조라는 부분은 19조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거고요. 3조 부분은 회사 본점 주소가 과거 지본으로 있던 거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조 부분은 예? 좀 더 키워 주십시오. 화면 그게 최대치 아니면 더 키워가지고 이렇게. 5조는 여기 그 용어 정의인데 근로자 대표라든지 가입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용어 정의가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노동조합 없는 시기에 우리가 이 규약이 만들어졌고 현재는 과반수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근로자 대표의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졌고요. 사용자는 회사인 것이고 가입자는 우리 근로자 개개인 분들을 의미를 한다고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조 부분은 운용기간의 선정 및 변경 이 부분인데 이게 뭐 향후에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가 변경 또는 추가될 때 그런 변경 사유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 별지로 이렇게 해서 그 사유를 갖다가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6조, 7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관리기간하고 자산관리기간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개의 퇴직연금 사업자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전부 다 운영관리기간, 자산관리기간으로 각각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이제 별지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만들어 놓고 이 부분도 바뀌어지게 된다라면은 규약의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를 받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좀 까다로워진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좀 더 위로 가입 기간 이 부분은 조금 문구를 좀 많이 삽입을 했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이제 관례적으로 DB에서 DC로 전환을 했을 때 지금은 저희들이 매월 10일 전에 그 신청서를 좀 받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공공연히 이렇게 매뉴얼에 따로 표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설랑설레도 많고 어떨 때는 조금 좀 불평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규약을 개정을 하면서 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DB에서 DC로 전환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월 10일 전에 신청서를 갖다가 HR팀으로 좀 내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달에 급여까지 정산을 해서 부담금을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달 말까지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불입을 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을 갖다가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조 보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이제 DB에서 DC로 전환을 하신 분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퇴직급여가 발생이 되면은 뭐 부담금을 계산을 해가지고 연말에 한 번씩 이렇게 돈을 사줬거든요. 이런 부분을 뭐 근로자들은 어쨌든 그걸 DC에서 그 자금을 운용을 하면은 이율이라든지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은 분납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거 규약에는 연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분납 또는 연납, 분납이라는 말을 갖다가 더 넣어놨는 부분이고요. 14조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이 부분은 사전지정 운용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존의 그 조항에 보면은 3항이나 4항 이런 부분은 좀 삭제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 좀 단언을 했습니다. 15조하고 15조의 2하고 이런 부분은 운영관리기관에서 이제 가입자한테 적립금 운영 방법
제시를 하고 또 상품 정보를 제공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갖다가 명시를 해놨고요. 16조부터 16조의 6까지가 이제 사전지정 운영 방법이 이제 정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구약에 서로이 신설이 돼서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뭐 설명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조는 중도인출 사유 뭐 이런 부분인데 기존에 있던 것보다 이제 근태법 개정이 되면서 좀 구체화되었습니다. 그 근태법에 개정된 내용을 갖다가 좀 풀어서 반영을 해나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뭐 옛날에는 무주택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있었는데 지금은 전세자금이라든지 임차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9조는 수급 요건이고요. 기존에는 우리가 IRA라는 개념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IRP 계좌였었죠. 그래서 IRA 또는 IRP, IRP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지급 절차 마찬가지고 22조 같은 경우에는 (22조) 23조는 회사가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하고 계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또 27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근태법 조항이 이제 바뀌어져서 27조 2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38조 5항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단순한 변경입니다. 28조 같은 경우에는 연금사가 DC 가입자한테 매년 1회 이상 본인의 적립금에 대한 운용 수익이나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표준규약의 내용 요걸 갖다가 준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변경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다음에는 부칙이나 이런 부분은 요번에 개정이 되면은 시행일이 7월 11일이 될지 사실상 7월 1일이 될지 요 마지막 날짜 수는 좀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되어 있고요. 별지로 해서 아까 운영관리 기간이라든지 자산관리 기간을 갖다가 별지 1회 또 별지 2회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다시 변경이 됐을 때 그런 사유 자체를 갖다가 관리하기 위한 용지 그리고 우리가 사전지정 운영 방법으로 회사에서 정해놓은 그런 상품의 구성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표현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게 별지도 여기 내용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면은 규약의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다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확정이 됐다라면은 우리 회사 퇴직연금 사업자 8개 중에서 운영이 되고 또 그 8개 회사에서 나와 있는 사전 지정 운영 방법 중에서 우리도 가입자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다른 데 내하고 친분이 있는 어느 금융권에 더 나는 가입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상 안 되는 거죠. 규약에 있는 요 내용에 있어서만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자 대표님하고 설명회를 이렇게 갔다가 오늘 또 질의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상품이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이렇게 소문도 하고 할 건데 이런 부분에 요구가 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중하순쯤으로 해서 한 차례 할 거고요. 또 연말쯤에 한 차례 또 시간이 난다라면 매년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해서 회사에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로 계시는 금융사의 담당자님들 모시고 디데이를 좀 잡아가지고 그날 금융사의 상품 설명도 하고 또 우리 직원하고 개별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면 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또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스케줄을 좀 잡아가지고 따로 공지 개최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거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그 8개 회사가 우리가 2011년 맨 처음에 퇴직연금을 도입을 할 때 이때 어쨌든 회사에서도 다양한 그 은행권, 증권사, 또 보험사 이렇게 통해 가지고 구색에 맞게끔 제안서 받고 해서 이제 선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각 금융기관별로 요구되는 서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어제 서식 다루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행정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빠꾸가 나는 경우도 사실상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사를 무한정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직원 수가 수천 명 되는 그런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8개, 10개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우리 회사 규모에 있어서는 더 확장되는 거는 현재 당장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 주변에 이제 살펴보면은 나중에 수익률 좋고 건전한 그런 금융사 상품이 좀 좋다라고 한다라면은 근로자 대표님 추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향후에 한두 개 정도는 더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좋은 데 있으면은 추천을 해주시고 추가하는 부분은 근로자 대표님 추천해 주시고 거기에 의견 청지서만 하나 주시면은 규약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5시 넘었습니다. 이상으로 그럼 오늘 설명회는 마치시고요. 좀 더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 좀 계시니까 상담을 더 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일차적으로 다음 주 내일 가능하겠나 내일 공지 게시 전부 다 해서 직원들 공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